주인공이 묘지예요. 알아요, 여러분? 배웠나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자, 만세전을 할 건데 염상섭님의 만세전을 할 건데 여러분 만세전의 원래 이름이 묘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책으로 한 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연재를 했었거든요. 연재 당시에 제목이 묘지였는데 이 묘지가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면 조선의 참혹한 현실 있잖아요. 그 현실에 대해서 얘가 생각한 게 이게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기차 타 여기는 여러분 이제 배 타고 가는 부분만 나오는데 뒤에 이제 기차 타고 가는 부분에 공동묘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묘지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 뒤에 써져 있어요. 뒤에 정리가 돼 있어요. 학습활동에 정리가 돼 있어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세전 전체적으로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조선을 짓밟는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텐데 여기 성격에 보시면 비판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조선 사람들도 비판해요. 깨우치지 못했다. 라는 비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일본 놈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비판적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적이고 비판적이고 얘는 동경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지식인이에요. 우리 누구 아까 윤동주 너가 외우고 계셨던 윤동주처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일본 놈들에 대한 이런 그 악랄한 행동이라든가 현실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모르고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목욕탕에서 자기가 현실을 듣고요. 나가서 자기가 직접 지식인으로여서 그 검사 같은 걸 받거든요. 그래서 치욕을 당하잖아. 자기가 치욕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때까지 몰랐었구나. 내가 무지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태도가 나타나니까 앞에 나오는 자성찰적 태도의 두 실황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만세전을 이번에 집어넣은 이유가 앞에 나오는 두 시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만세해반. 네, 맞아요. 옛날에 무슨 전파 뭐 있었는데 아이들의 시각에서 보는 거를 이제 설명한 거를 맞추는 게임이 있었어요. 맞추는 게임에서 엄마랑 목욕 가면 꼭 해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만세거든요. 엄마 만세하라잖아요. 옷 벗길 때도 만세하라고 때 벗겨줄 때도 만세하라 하니까 손 들어 이렇지 않고 만세 이러잖아요. 선생님 조카 키워봐서 아는데 이 만세를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만세 전이라는 건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해라는 뜻이에요. 몇 년도겠어요? 여러분 만세 운동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19에 일어났죠? 1919에. 만세 전이니까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1918년이 됩니다. 만세 운동에 대한 정보가 일본한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만세 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야? 일본 놈들이 너무 우리를 가혹하게 착취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지식인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감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얘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불러서 이제 배 앞에서 이제 그 짐을 수색하는 과정까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세 전에 조선의 아주 흉흉하고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 작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안내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과 일본을 배경으로 해요. 조선과 일본을 배경으로 했다는 건 여러분 얘가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얘가 움직여. 돌아다녀. 왜 움직이냐? 얘가 동경에 있는데 전보가 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점. 근데 얘는 아내랑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의 전 근대적 문화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늑장을 부려요. 막 여급도 만나고요. 몰래 이제 연애했던 여자도 만나고 막 이러고 가요. 그러다가 배 타고 부산에서 내려서 기차에서 타고 뭐 그 중간에 뭐 형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뭐 그렇거든요. 여행을 하죠. 이거 무슨 형 소설이라죠? 여로형 소설이에요. 여로 소설. 근데 선생님이 아직 본문 들어가기 전에 되게 하는 말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되게 하는 말이 많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얘 지식인이잖아요. 얘가 막 깨우쳤어. 얘 자아성찰했다 반성했다 했잖아. 그럼 깨우쳤으면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윤동준이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 분노하면서도 자신 싸우지 않고 다시 돌아가요. 바뀌지 않아요. 장소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로 소설을 뭐라고 하냐? 원점으로 돌아오는 여로형 소설이어서 원점 회귀형 여로 소설이라고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와. 출발했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시작을 해서 조선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일본으로 와요. 그러니까 얘는 현실을 인식했어요.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면서 얘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 지식인 청년의 눈에 비친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현대소설이고 여러형 구조를 통해 당대 조선의 사회 암담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전부 다 설명한 거죠. 좋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나는 도쿄에서 기차로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에 연락해 목욕탕에 들어있는데 그 전에 막 위독하다는 정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도 만나고 막 여급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차도 만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얘가 여로에 들게 하는 계기 전보죠. 전보의 밑줄 치고 여러분 나가 주인공인 나가 여러분 여로에 들게 되는 계기다. 여행길에 드는 계기인 거죠. 저 여로 여행길에 드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고 한 거 보니까 알겠어.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죠. 서술자의 심리가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어요? 자, 이거 누군가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대화를 듣고 있는 겁니다. 배 안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 배 안 목욕탕에서 일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자 그러니까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이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리며 물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정은 몰라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심정은 모르고 행동이나 말투, 표정 같은 것들을 묘사하면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 문지르며 여러분 쉼표 많이 나오죠? 쉼표 많이 나와요. 호흡을 조절하면서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 우리 여기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지? 아니다. 너네 학교가 너네가 아니구나. 너네 아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1이라는 거 알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쉼표가 많이 나와요. 호흡을 조절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수건 등 뒤로 문지르고 가로 막 좌우 막 이렇게 하진 않겠죠. 행동을. 그러니까 이 행동을 순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면서 호흡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인 위에 사람들이 자기들 대화에 무심히 한 구석에 앉아있는 것을 살펴본 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요.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렸다.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나 태우만 해.
자,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을 해가지고 자, 요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던 말이에요. 붙들어 오는 것인데 조선족 쿠리는 여러분 영국 애들이 그 인도의 그 노동직 하층민 애들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하는 하층민들을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면 돼. 노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래. 결국에는 그 훌륭한 일의 정체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인들을 속여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였네요. 이해됐습니까? 팔아넘기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경상남도가 왜 제일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경상남도가 제일 모집이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뒤에서 이 이유가 나오는데 이 이유가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다. 난 그자는 여기까지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듯이 여러분 웃는 것을 교활한 듯이라고 봤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처음에는 뭐 시골자 그냥 3인 그자 이렇게만 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나오면 걸자라든가 이 사람들 낮추어 부르면서 아까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든가 어떤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교활한 듯이 웃었다 해서 이 새끼 교활한 새끼네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자신의 심정은 직접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심정은 직접적으로 제시해줍니다. 그 가련한 조선의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같은 일본의 각각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봐봐. 아까는 그냥 그 3인 이렇게 얘기했죠. 이 협작 불황배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집원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술중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댁이라고 얘기한 거야. 얼굴이라고 안 했어. 상판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나타납니다.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 분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이러는 게군. 왜요? 헌병이면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보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 걸자는 또 그를 낮춰. 아까는 뭐라 했어? 그 시골자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여기서 걸자라고 또 낮추어 불러. 벙벙이 듣고 있는 두 사람. 아니구나. 그 3인 그자라 했는데 걸자라고 그를 낮추어서 불렀네. 벙벙이 앉아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등분해서 보고 빙긋 씹고 또다시 말을 계속해. 왜 남선지방에 왜 사람들이 왜 벙벙이 듣고 있었어요? 경상남도가 제일 잘 되는 이유를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해줘. 왜 남선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거 아니? 남쪽에 있는 내지인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내지인이라 했어요. 일본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남만주 기로 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으로 건너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 자,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위치는 일본인들한테 뺏기고 민영아 그치? 뺏기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 누구나 그늘보단 양지가 좋으니까 자 이 부분 이거 되게 중요해.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줄임배를 불리긴 고사하고 반년 작은 강냉이나 쓰레기로 부충을 나서 돼질 지경이면 농촌이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1년 365일을 일하고도 1년의 절반은 굶주림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한번 번화한 대판 동경으로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수작으로 나도 하고 청을 해다시피 해놓은 판터인데 그러나 북선지방은 인구도 적건이와 아직 우리 내지인 세력이 여기같이 미치지는 못했으니까 비교적 너무 평안히 살지만 봐봐. 그러니까 결국 경상남도나 밑에 지방에서 훨씬 더 잘 되는 이유 북쪽에는 아직 일본인들이 많이 손을 안 뻗쳤거든. 그래서 살만해.
그러면 밑에 지방의 농민들은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거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것도 미국에는 머지않아서 동양 쪽박을 차고 나서게 되리라 하하하. 앞으로 북쪽도 살기 힘들게 될 거야. 일본이 북쪽까지 진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받죠? 잠깐 봤는데도 열받죠, 여러분? 자기 강설에 열복하는 듯이 연애 옳지 하며 들어주는 것이 유쾌하기도 하고 자기 견문에 자기도 만족하다는 뜻이야. 왜? 몰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다른 사람의 심리는 몰라. 그러니까 행동이나 표정을 보고 짐작만 해요. 이해됐어요? 또 한 번 깔깔깔 웃었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아까 시골자라고 했는데 촌뜨기라고 이름 바뀌었어. 시골자라고 했는데 촌뜨기라고 이름 바뀌었다고.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는 단어라고.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면서 듣는다. 얼마가 뭐여, 여비가 있지, 일당도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이 모집하는데 1원 내지 2원이니까 그거는 회사의 일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방적 회사의 여공 같은 건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제일 헐하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 2원까지라오. 가령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먹으려 2, 3, 4 동안 여비나 일당을 남은 것은 그까짓 건 다 제하고도 1,300~400원 잘만, 그러니까 여비나 일당을 준대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거 제하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몇십 원 남은 거는 그거 치더라도 1,300~400원 잘만 되면 2,000원은 간데 없을 거. 여러분 1,000원이면 기와집 하나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해갔지만 그때 500명 모아다 주고 살고도 실제 하고도 남은 것이 800~900 근 1,000원이었고 둘째 번에 올가을에 800명이나 홋카이도 탄강에 보내고 근 2,000원 돈이 들어왔다고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할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봐? 돈으로 봐. 돈으로. 비인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역시 만세전 어려운 부분이야. 구운몽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세요.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에 침이 마르게 1,000원, 2,000원을 시인하면 목욕탕 속에서 나왔으면 에에 하고 에에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 말하죠. 에에 이렇게 했으니까 에에 이렇게 했죠.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1,000원, 2,000원의 소리에 눈이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동색 거구를 벌떡 일으켜 다시 목욕탕 속에 출렁 집어넣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행동 나타낼 때 계속 쉼표를 사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만족한 듯이 또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은 잘하나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바 있어? 뭐야? 걔네들이 가서 무슨 생활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난 돈만 받으면 되지. 반인륜적인 태도죠. 됐죠? 반인륜적이에요. 하여간 요보는 말 잘 듣고 힘드는 일 잘하는 데다가 임금은 허라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 여러분 품삯도 많고 일은 들어넣어서 떡 먹기라고 푹 삶는다는 것은 속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원 이설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려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줘.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일본들이 너무 착취를 해대니까 여러분 1년을 농사를 내내 지어도 빚만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빚까지 갚아준다고 한다는데 채 아무런 놈이기로 안 따라 나설 놈이 있어? 한번 따라 나서게 하면야 전차 먼저 빌렸은 돈 뭐겠어. 여비며 빚 갚아준 돈 됐어 여러분? 그게 있는데 그야말로 도가니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 굶어 돼진다 하기로 하는 수 있나? 반인륜적이죠? 매우 악랄해요.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이만에 난 모집 방법의 비술까지 도도히 설명해주고 앉아도 여러분 설명해주고 앉아있네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나는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 앉아있어요. 승객이 다 올라서 벼랑간 욕객이 한때가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 그 무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이거 알았어 몰랐어. 조선의 현실을 몰랐어요. 나는 조선의 현실을 곰곰이 생각하며 몸을 훔치기 시작하였다. 22세쯤 돼.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신 차려주세요. 22세쯤 된 척상도련님 나야 나. 공부만 했어. 세상 일 잘 몰라. 나로서 너 이러한 이야기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해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은 물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인생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하는 것은 다 책상에서만 하는 공부였구나. 탁상공론이었구나 라는 성찰이 찾아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자나 얻어서 하였거나 소설관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할 따르면 봐봐 자신의 자기 과거까지를 반성하고 있어요. 성찰하고 있는 거죠.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에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연락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년에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는 귀가 번쩍했다.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8, 9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어본. 물론 얘는 소작인의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부자야. 집이 잘 사니까 동경 유학까지 하고 있겠죠. 그쵸? 일본 유학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작인들의 생활이 참혹하다. 꿈에도 들어본 일이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반성하고 있고요. 성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갈라고 한다. 이거 여러분 시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예요. 시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아니다. 자기가 쓴 시를 인용한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시를 가지고 왔던 거야. 몰랐을 때. 이 참상, 조선의 참상을 몰랐을 때 썼던 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밭을 가는 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에 부욱한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라고 내가 몰랐을 때 썼어요. 이렇게 시를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 공상과 천려 얕은 생각이 도리어 부끄러웠다. 됐습니까? 조선의 실상도 모르고 시를 쓰는 것 같이 밭을 가는 게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한 거죠.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흙의 향수는 방순하고 그거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좋지. 근데 조선의 현실은 그럴 수 있는 현실이 아니야. 아니다 이 말이야. 언제 흙에 뭐 냄새에서 막 이런 거 맡고 있고 그러겠어요. 조선의 현실이. 조반 후에 낮잠은 위약이라는 고등 유민의 계급에 유행병이나 걸릴까 보아서 대패밥 모자에 연경이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밀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침밥 먹으면 계속 앉아만 있으면 소화가 잘 공부만 할 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잠깐 나가서 농산일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고등 유민의 유행병, 그러니까 게으름병이나 걸릴까 봐서 아침 저녁으로 호미를 취미로 하는 농사가 복스럽고 시적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복스럽고 시적이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1년에 12달
우마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소나 말같이 이해됐어요? 소 말보다 더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 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이해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농사는 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삼복에 끓는 햇볕에 손등대면서 호빗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굶주림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태어나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이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리라는 것.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하나의 나락을 이룬다. 그러나 그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누구의 입? 일본의 입으로 들어가죠.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이냐? 굶주림만이 무엇보다 확실한 그의 받는 품삯일 것이다. 무슨 말이야? 고생을 다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나달 쌀 한 톨 자기가 마음껏 취하지 못하는 조선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몸부림치고 옷 입는 터전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사람이 드는 사람, 나는 사람 드는 사람, 한참 복작되는 틈에서 불이 나게 양복바지를 꿰며 서 있으니, 그러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 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디밀면서,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는 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자기 반성은 이걸로 끝인 겁니다. 됐습니까? 황당한 안색으로 실례 오시면 여기 이인화라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예, 나요. 왜 그러? 나는 걸자 앞으로 두어 발짝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걸자는 한참 찾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 빙긋 웃으면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복 망토를 두른 체격이며 제 딴을 유충하게 한다는 일본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좋은 사람 분명하나 그래도 짓궂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 본색이 탄로날까봐 염려하던 침착하지 못한 행생이 나에 대한 더욱 수상하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선을 보냅니다.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서 나에게로 올지갈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의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들 앞에서 희극을 연작하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희극을 연작하냐? 우리 둘 다 조선이죠. 나머지는 일본인이야. 근데 조선인 2명이서 일본어로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웃기다. 이런 거예요. 조선인 2명이서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희화화하는 거, 자기 자조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할머니 이해서하구려. 나는 긴가민가 하며 역시 이러로 대답했습니다. 하여간 이리 좀 나오셔. 말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인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첫 번째, 나는 그에 대한 심리예요. 위선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우선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불쾌함을 됐습니까, 여러분?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럼 문을 닫고 나가서 기다리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내 자리에 와서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경멸한다는 시선. 조선인이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걸 느낀 겁니다. 여자인의 얼굴에 거미줄 누리듯이 어리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했던 세 사람 힐끔힐끔 견눈질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사람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얘 소극적이야. 아까 말했지. 이거 완전 회귀형 여러 소설이에요. 얘는 소극적인 지식인이에요. 화만 내게 마음속으로 분노만 차올라요.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 밑까지 치밀어 오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어쩐지 기운이 좀 어깨가 처져. 왜? 나 조선인이구나. 여기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불쾌감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쉽지 않죠? 심지어 길기까지 하고요. 아직 절반도 못 왔습니다. 옷을 다 입고 문 밖으로 나오니까 걸자는 맞은편에 기대 웅숭그리고 서서 기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하고 짐을 가지러 저리 좀 나가시자. 짐을 가지고 뒤를 쫓아오면서 애원하듯 말붙는 양이 아까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쵸? 왜 그러냐?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아이, 저 참 나는 땡땡서에서 나왔는데 파출소로 가시지요. 봐봐, 파출소로 합니다. 긴장감 유발하죠. 차의 직무도 명언하지 않고 덮어놓고 가짜 광고 잘못되었다는 듯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1인 행세하는 것이 내심 부끄럽고 나에게 노형이 조선 양반 아니오하고 탄론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묻는다는 듯이 그랬어. 듯이 확실히 알아? 몰라.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지금 이거 3번째 얘기예요. 잠깐만, 준이 앞에 보면서 쓰면 안 돼. 외워서 써야 돼. 언사와 태도가 풀이 좋고 공손해졌어요. 이것을 본 나는 도리어. 자, 2번째 심리, 불쌍하고 가여. 그래, 얘도 일본에서 조선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해됐어 여러분? 불쌍하고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층계를 늘어니 서서 내려가다가 걸자 얼굴 쳐다봐서 아무 이유 없이 빙글빙글 웃는 얼굴에는 어색해하는 빛이 역력했고, 나는 잠자코 거기 자기 자리로 가서 순탄한 말로, 무슨 말이야? 불쌍해서, 좀 안타까워서, 됐어요? 짠해서, 나는 갈 새도 없고 짐이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혼자 가지고 가서 조사할게 해서 조사 갖다 주슈 하고 가방 2개를 들어서 내주었다. 안 돼요. 이건 입회를 해주셔야 이걸 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잠깐 나가주세요. 이건 내가 들고 갈 테니. 선실내의 수백의 눈은 모두 나에게 모여들었다. 여기저기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해져. 불쾌함과 창피함. 내가 도적질한 혐의가 있단 말이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데야 또 어쩌란 말이오? 전 그럴 테면 이로 와서 조사하구려. 배는 떠나가게 되는데 나가자는 사람도 염치가 있지. 야, 무슨 말이야? 이 배 곧 떠날 텐데 너 염치가 없냐? 이런 뜻이에요. 나는 분이 치밀어 올라 이렇게 볼멘 소리 질렀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배로 꼭 떠나시게 할 테니 제발 잠깐만 나가주세요. 자꾸 시간만 갑니다. 여기선 창피하실까봐 그러는 겁니다. 창피하다 흥창미? 얼마나 창피하면 여기서 더 창피하고, 그런 사사로운 정 볼 것 없이 마음대로 하시고 홧김에 그렇게 소리 질렀으나 애거라는 양이 밉살스러운 중에도 가여웠어. 이해됐어 여러분? 불쌍하기도 했고. 어느 때까지 승강이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신랑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이건 승강이가 맞는 말이에요. 승강장 할 때 오르고 내리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걸자 말 맞다나 이로울 것도 없고 시간만 바락바락 가겠기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옷 조고리를 입고 나서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일을 몰라서 아까 사가지고 온 벤또 그릇까지 가져.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신중하고 여러분 조심스러운 성격인 거 알 수 있죠? 가방을 들고 앞서 나가는 형사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형사가 큰 선곡이 나듯이 득이 만면했어요. 진작 그러시지요 하고 웃는 얼굴에서 달랜 듯 하기도 하고 빈정된 듯해서 나는 또 얘가 한 행동에 무엇을 느껴요? 못마땅함을 느낍니다. 무심 중에 주먹이 두둥 늘어지는 것을 느꼈다. 깨달았다. 갑판을 와서 승강구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하려고 해보았으나 그것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을 줄이 참고 결국 잔교까지 내려갔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배에서 내린 나는 학생복을 입은 형사와 인베네스 입은 형사가 양보 왜 외투를 입은 형사를 만나게 되고요. 하루 묵고 갈 것을 양보하지만 유치장에서 욕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거절해요.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가방을 엽니다. 여러분 255페이지인데 걸자 형사에 대한 나의 심리 태도 변화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관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계속 이렇게 부정적이고 뭔가 죽음을 나타내주고 쓸쓸하고 허망한 것 같은 단어들이 쭉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정방형 트렁크를 유리창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하물 쌓인 밑에다가 열어놓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 인버네스는 여러분 옷이에요. 옷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망토같이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걸 인버네스라고 해요. 인버네스는 조그마한 손가방을 조사하고 앉았다. 나는 이 편에 늘어니 서 있는 학생복을 입은 자와 함께 두 사람의 네 손길만 내려다보고. 왜 두 사람의 네 손길이겠어 여러분? 사람이 두 명이니까 손은 네 개겠죠? 뒤지고 있는 손이야. 큰 트렁크를 맡은 자는 잠깐 수걱수걱 하야 되는 그 여자 언제 양복이며 화복들을 손에 잡힌 대로 휙휙 집어서 내 옆에 선 형사에게 주섬 좀 던져주고 나서 그 밑에 깔렸던 서류 뭉텅이와 서적 몇 권을 분주히 들척거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거? 만세 전이라 했죠.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작당 모의 할까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그쪽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에 대한 압박, 감시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조그만 트렁크 속에 발소득이 없어 그대로 뚜껑을 닫아서 옆에 놓고 인버네스도 다시 큰 가방으로 달려들어서 들여다보고 앉았다. 그러니까 양복쟁이 분부대로 서적을 하나씩 들여다보고며 일일이 책명 수첩에 기입했고 책 가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형사의 네 손은 1분, 2분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로 움직이고 나는 무슨 망령이나 부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의혹을 가지고 정광에 뻘겋게 번쩍이는 양복쟁이들 곁밤을 노려보고 섰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묘사만 나와요. 그쵸? 서술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8눈과 4개의 손을 앞에서 뒤에 뉘어놓은 트렁크 한 개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에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8입술은 풀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입술이 왜 8개죠 여러분? 하나, 2개여서 그래요.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이것만 분주하게 하고 우리도 눈으로만 이렇게 찾고 보고 있는 거지 입은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만 몰다고. 왜냐면 나는 배가 금방 떠날 거고 얘네들이 지금 뭔가 수작 부려가지고 나한테 배 못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긴장하고 있는 거겠죠. 절대 침묵이 한 통쯤 되는 컴컴한 골짜기에 미lum같이 가득 찼다. 비릿한 해기 품은 차디찬 저녁바람이 귓가로 솔솔 지나갈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이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는 들리지 않았다. 집중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보다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잔교 밑에 와서 부딪힌 출렁이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무겁고 찌뿌두두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쌓여 서서히 여러분 흐릿한 불빛, 찌뿌두두한 침묵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굉장히 암울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서고 앉고 하여 꾸물거리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 여러분 죽음을 연상하는 단어 많이 나타나죠. 검시 시체를 여러분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는 것 같이 처량하고 비장하고 엄숙해 보았죠.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에는 귀와 반대로 욱신욱신해졌습니다. 배를 염려할까봐, 놓칠까봐.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럭느럭 하는 것은 아니건만 빼앗아 가지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은 만치 초조했습니다. 나는 참다 못해서 시계를 꺼내서 여러분 해시계를 꺼낸 게 아닙니다. 시계 참다 해 시계를 꺼내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시계 꺼내든 거 아니에요. 자 본문 이해해 보실게요. 초조하죠, 불안하죠, 그쵸? 이러는 것을 느끼고요. 긴장하고 있었을 거고요. 일기중 활동 보시면 형사들이 나를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 사회주의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서적이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고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던 무거웠던 시대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 나 갈퇴하고 재촉을 했자. 그자 양복쟁이 눈에 불이 나게 놀라선 손을 쉬고 서류 뭉텅이로 들여보면서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갔다가 보고 댁으로 보내드릴 관계없지요? 왜? 아무것도 없어. 소득이 없어. 이거라도 가져가서 봐야겠어. 이런 뜻이야 여러분. 겸연쩍어서. 나는 언하에 그래라. 언하는 말 한마디로 바로 허락했다 이런 뜻이야. 시간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별거 없기도 했고 내용이 별거 없기도 했고
시간이 없기도 했고 최근에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와 몇 가지 원고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를 애써서 기록한 서류라야. 원래 내게는 사회주의라는 삽자나 렛니를 렛자라는 물론이고 독립이라는 독자도 없어. 내가 그냥 이해되시죠? 얘네들이 왜 가방을 뒤지려고 했는지도 알겠고 그쵸?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이때까지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조금만 힘내요. 10분 안에 해결해드릴게요. 끝내드릴게요.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봐도 알 것. 아니 설령 내가 볼셰비키에 관한 서적을 몇백 권 가졌거나 사회주의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 연구라 물론 자유를 꾸시로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 속으로 X광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나의 조사하기로 무슨 소용인가.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자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이거 옛날을 돌아보고 쓴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당장에는 하여간 무사히 방면되어 배에 오르기만 다행으로 여겨서 걸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주를 수습해가지고 나섰습니다. 짐을 가볍게 해준 트렁크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서류 봉투 가져갔죠? 이거 반어법이에요. 가볍게 해줬다. 이거 반어법이에요. 두 손에 들고 어서 올라오는 선원의 꾸준함을 들어가며 겨우 가판이 올라오자 길을 쓰는 듯한 경적과 말 울음소리 같은 기적소리가 길을 쓰는 듯한 경적 직유법이고 의인법이고요. 말 울음소리 같은 기적은 직유법이죠. 나며 신경이 찌릿찌릿한 징소리가 교양적으로 호젓이 암흑에 쌓인 자 암흑에 쌓였대요. 어두운 분위기 부두 일판에 처량하고 요랑하게 울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암울해요.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벌써 두억 한 통이나 장교를 떨어졌다. 전송을 한 여간 하인들이며 인부들이 그림자가 쓸쓸하게 벌판에 성기성기 차차 조그맣게 눈에 띄고 장교 위에서 휘두러지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에 불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배경묘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처량해요. 쓸쓸한 느낌 됐습니까?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고 으스름한 가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거리고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내가 이런 지금 처우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처량했겠죠. 무기력함을 느낄 거고 그치? 울분도 올라왔을 겁니다. 참담함을 느꼈겠죠?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이 잠들어가는 항구 밑줄치고 의인법입니다. 항구가 잠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 도시 전체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 또 의인법 벌써부터 졸린 듯 또 의인법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가면서 깜빡깜빡 졸고 있었다까지 의인법.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이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지 선택선택한 별보다 점점 멀리 흐려져가는 불빛이 따뜻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했고 눈이 화끈할 뿐이야. 왜? 무기력해, 고독해, 슬퍼, 처량해 이런 것들을 느꼈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외투의 포켓에 내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 수치심, 비참함, 고독 같은 걸 느꼈습니다. 상기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렸다. 찬바람에 산뜩산뜩 스며들어가는 것은 나를 치스러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었다. 옆에 보실게요. 배가 출발한 상에서 나의 심경은 조선이라는 이로 불시에 형사 때부터 검문을 받는 수모를 겪은 참담한 심경이었을 거고요. 가판 위에 섰을 때는 분노에 차 있는 한편 고독하고 불행하다고 느꼈을 거고요.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무기력감과 수치심도 느꼈을 겁니다. 뒷부분 줄거리까지 하고 마무리해보죠. 간부의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나는 다시 기차 올라 현려했고요. 상경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득득 겪으며 전에 몰랐던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현실을 무덤과 같다고 여깁니다. 서울집에 도착하고 며칠 뒤에 아내가 마침 죽고 말고요. 나는 장례 치른 듯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원점, 회귀형, 여로,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밑에 보실게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뜨끈뜨끈한 눈물의 의미, 무력감, 고독함, 슬픔, 분노 됐습니까? 됐어요? 나의 상황과 현실
조선 사회 현실에 어둡고요. 식민지 지주로서 비참한 현실을 깨달으면서 자기를 반성하게 됐다. 무덤가 느낀 것은 일제강점과의 노예적 삶을 사는 현실의 연민과 분노를 느끼고 조선의 현실이 공동묘지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묘지 주인공은 조선의 실상을 봐서 공동묘지다고 외쳤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상징한다. 선생님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네요. 됐습니까? 요약 정리 돼 있다고 했잖아요. 260페이지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어휘 2번이요. 2번에 1번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어휘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냐?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밑줄 쳐놓고 여러분 성격이 다른 것 찾으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랑 아닌 것을 구별하는 문제거나 아니면 일본인이 조선을 낮추어 보는 단어들끼리 묶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지금 모르는 단어나 어려운 단어들, 해양학적인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쵸? 지식인들이야 쓸 법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요. 여러분 이것만 정리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렵죠, 여러분. 당대 조선의 현실 드러난 부분 아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3번 중요합니다. 소설의 주제 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증언과 청년 지식인의 자기 반성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 여기까지. 여러분 249페이지로 다시 넘어오시면 어차피 문제 풀어야 되니까 다시 넘어오시면 제일 앞부분이요. 특징을 안 하고 갔어요. 특징 주인공이 겪은 일, 보고 들은 일이 이건 사실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보고 들은 거, 겪은 것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타나요. 그다음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의 일 누굴 만난 거라든가 목욕탕 사건이라든가 이 짐을 하는 거라든가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형이 첩을 들였다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에피소드식. 그래서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비판하고요. 주인공이 자기 반사적 성격이며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써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특징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힘들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50분 동안 달리셨네요. 고생하셨어요.